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의 이왕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건축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문화 정책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유산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후반부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이 어떠냐 하는 내용과 북한의 목조 건축 유산, 특히 평양의 유적과 고려말 조선 초 유적이 북한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건대 그럼 북한의 건축 문화유산이 우리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이냐.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같은 나라냐 아니면 다른 나라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약간 헷갈려합니다. 같은 나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좋겠냐 안 되면 좋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저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서 그런지 거의 많은 학생들이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오랜 같은 민족이 이질화돼서 같이 살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로 이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고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5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질화됐습니다. 그 중에는 문화유산 정책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유산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용어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한 70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의 그 용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 중에서 이질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정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다락문 건축이라고 하고 사당을 제삿집 또 석탑을 돌탑, 목탑을 나무탑 이런 식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고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찰을 절간이라고 한다든가 또 석불을 돌미륵이라고 부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추녀 끝에 달아놓는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바람종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이질화된 우리 문화도 이제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이제 개방이 돼서 왕래를 할 때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한은 대체적으로 내각 지시라든가 주석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문화유산을 보호해 오게 됩니다.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보물고족 명승 천년기념물 보존령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시행 수속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내각 결정 제58호로 조선 물질 문화 유물 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가 54년도에 이제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내각 결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문화재 보호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북한에서도 법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1994년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수정 보충되면서 2011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돼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유물 같은 것들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보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문화유산을 지정을 하거나 이 보호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사회주의 혁명 정신과 인민의 투쟁 역사 그리고 민족의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대성, 또 사회성, 역사성, 예술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더 북돋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 반사회주의적, 반인민적, 민족적인 시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예를 들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역사 유적,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또 장소 이런 것들이 북한의 문화유물을 보존하는 데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지역의 대륙 문화와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제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높이 올리는 그런 원시 시대, 선사 시대 유적들, 청동기 유적이든 아니면 원시 신석기 유적이든 구석기 유적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성을 아주 높이고 대륙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과 발굴 자료는 반드시 인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독특하고 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들이 투쟁을 했던
반 이제 자본주의 투쟁, 반 봉건주의 투쟁 이런 장소, 그다음에 항일 투쟁했던 김일성의 그 혁명 유적지, 또 그들이 살아왔던 그 투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장소와 시설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달리 중요한 문화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별도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이것을 보존 관리하는 데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화보호 정책이라든가 또 보호 방향이 북한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에는 어떤 문화 유물들이 있고 그 유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성, 읍성, 성문, 또 산성, 궁성, 관악, 궁전터, 사찰, 절터,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서는 유물로 이제 취급하고 또 유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혁명사적지라든가 또는 김일성 사적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특별한 그 사회주의 역사 유물로 해서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들, 역사 유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 5년 이전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법을 수정하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또 개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은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사회 체제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 유물이 약 18개 정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가치를 크게 국보유물, 그리고 준국보유물, 그다음 일반 문화유물,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삼국 시대에는 일반 문화유물로서 6개 정도가 되고요. 고구려 시대 유물로서는 국보유물 21, 준국보유물 하나, 일반 문화유물 16개에서 한 38개 정도가 되는데, 이 통계 숫자는 2000년대 초반의 통계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구려 유물이 다른 시대보다 좀 많은데요. 고구려 유물이 많은 것은 그 평양성이 이미 옛날에 이 고구려 도읍이었고, 또 그 땅이 이어서 대대로 지금까지 이제 수도로, 북한의 수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고구려 유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유물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고려 유물은 개성이 고려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땅이어서 그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와 고려의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 시대는 이제 최근 세니까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크게 나눠서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 문화유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 유산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평양의 역사 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역사 유적은 꼭 목조 건축만 아니라 고구려 또 그 전에 역사적, 고구려 이전의 역사적부터 조선시대 역사적까지 전부 망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유적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궁궐, 문루, 사묘, 사찰, 성곽, 서원, 루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여기가 지금 평양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인데 조선 시대는 여기가 중심부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성, 옛날에 장안성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평양성은 이렇게 지금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여기가 고구려 시대 평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성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까지 이 평양이 유지해 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조금씩 이제 확산되면서 이쪽에 이제 서평양 또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쪽 동평양 대동강을 건너편 또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 이걸 동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되면서 차츰 이제 평양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고구려 평양성이 있는 요 일대가 평양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양의 역사 유적은 요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성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은 크게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중심부에 평양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평양성은 지금은 이제 성벽이 거의 이제 많이 훼손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대동강을 동쪽으로 끼고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구부러서 흘러가고 여기서 보통강이 흘러서 이렇게 대동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동강과 보통강을 사이에 둔 요 일대가 평양성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평양성은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요 제일 밑에 요 남쪽이 외성이고 이게 평양성이라고 글씨가 있는 요 부분이 내성입니다. 외성 내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막아놓은 요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 유사시에 들어가서 항쟁을 할 수 있는 이제 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치 고구마처럼 생긴 요 부분 일대가 이제 평양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평양성의 동북 쪽에 대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높은 산 위에다가 산성을 만들어서 이것도 유사시에 이제 항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성산성 밑에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기 직전에 여기에 이제 왕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주위로 성을 쌓아서 만든 안악궁성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강 건너편 낭랑지구라고 하는데 요 근처에 낭랑의 토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낭랑 토성이고 토성이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길이가 약 709m 정도, 동서로 709m, 남북으로 599m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성산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성에서 동북쪽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대성산성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쌓은 성이고요. 성 둘레는 약 9.2km 정도 됩니다. 자연 지세를 이용해서 포곡성으로 이제 만든 그런 곳이고 그 성 안에는 많은 이제 연못 연지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물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이 항쟁을 하게 되면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일부는 이제 자연못이지만 일부는 이제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그런 연못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성산성은 안악궁을 만들면서 안악궁이 이제 유사시에는 그 뒤편에 대성산성으로 가서 이제 항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만든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성산성이죠. 대성산성은 성벽만 조금 남아 있었는데 성문은 당연히 없어졌고 나중에 이건 상상으로 복원한 그런 성벽입니다. 성문이고 성벽입니다. 이게 대성산성이고요. 대성산성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판 그런 연못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연못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죠. 구룡못이라고 하는 못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에 이제 고구려가 도읍을 옮기면서 성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장안성, 흔히 우리가 이제 평양성이라고 부릅니다만 장안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동강이 동편에서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지류인 보통강이 이렇게 성의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서쪽에서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성벽을 쌓아서 성을 만드는데 크게 이제 4개로 만들죠. 외성, 중성, 내성, 북성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유사시에 항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민들을 살게 한 그런 형태죠.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축조를 했고요. 전체 길이는 총 길이는 23km 정도 됩니다. 외성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방제를 이용해서 조방제라고 하는 것이 바둑판식의 길을 만들고 그 바둑판과 같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서 살게 하는 그런 이제 격자형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외성이고요. 내성에는 귀족 계층이나 또 상류 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내성에는 왕실의 왕족들이 살았던 그런 성으로 보고 북성은 거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이제 항쟁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형태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안성의 모습입니다. 일부는 이제 절벽을 이용해서 성을 좀 나지막하게 쌓고 일부는 평지에는 성을 높게 쌓는데 그 성벽이 현재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쪽에 북성 쪽은 좀 잘 남아 있고요. 저 외성 쪽은 거의 이제 허물어져서 없어졌습니다. 마침 거기에 그런 이 누가 언제 쌓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씨가 남아 있는 각자석도 발견이 돼서 언제 축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의 모습들은 대개 이처럼 가지런히 돌을 괴석으로 만들어서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궐입니다. 궁궐은 평양에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악궁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성에도 궁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전혀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이 장안성으로 천도하기 전에 있었던 여기 안악궁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유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성산성 남쪽 아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안악궁 남쪽 편에 대동강 사이를 발굴해 봤더니 거기에도 격자형 도로가 있었다고, 그런 흔적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기 전에 요 일대를 아마 처음에 도읍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좀 더 완벽한 요새지로서 이 평양성을 만들고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 안악궁은 점차 이제 훼손되게 되죠. 그래서 그 터만 남아 있는데, 마침 북한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남북의 길이가 한 620m, 동서 길이가 한 622m,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사각형 형태의 흔적이 나와서 성벽이 방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남쪽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문을 두고 그 가운데 건물을 배치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의 궁궐 배치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 바로 안악궁 유적입니다. 신라나 백제의 궁궐은 그 배치 형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이 안악궁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삼국시대 궁궐의 배치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전부 52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대체적으로 앞쪽에 외조가 있고 뒤에 내조가 있고, 그 제일 뒤편으로 침전이 배치되면서 침전 주변에 또는 이 뒤쪽으로 조경을 해서 아마 거기서 자연을 즐기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멀리서 바라본 이제 안악궁의 모습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조감들을 그려보고 또 모형을 만들어본 모습입니다. 그 안악궁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기와 문양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루입니다. 문루는 대체적으로 고구려 이제 평양성과 조선시대 성문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현무문, 동안문, 칠성문, 정금문, 이건 고구려 시대의 평양성에 있던 문이고요. 대동문, 보통문은 조선시대의 남문과 북문이 되겠습니다. 대동문은 건립 연대는 정확하게 처음에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1635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중건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그 전에 조선 초중기쯤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보수를 하고 1954년에 지붕을 보수하고 했던 그런 게 문루인데요. 아래는 육축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문루가 들어가고 양쪽으로 성벽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은 길 때문에 길이 나는 바람에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면이 3칸이고 측면 3칸으로 만든 중층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공포라든가 또 편액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초기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문은 평양성의 북문이 되겠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요. 평양 팔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제 평양은 대동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동강에 연접해 있는 것이 그 대동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대동문은
남문인 셈이고 보통 문은 서쪽에 있지만 반대편에 있어서 이제 흔히 이제 북문으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북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서문이라고도 하죠. 되게 이제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지만 정문과 후문 이렇게 되니까 남문과 북문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조선 초기에 만든 아주 중요한 건축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은 이미 이런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라든가 양식 또 단청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암문은 고구려 평양성의 북쪽에 있는 북성에 있는 그런 그 암문입니다. 이 암문이라고 하면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적이 침범해 들어왔을 때 그 암문을 통해서 이제 적의 동정을 살피고 이제 몰래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문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고구려 시대에 여기 암문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근문인데 전근문은 조선 시대 1714년에 건립된 문입니다. 이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고 나서 1959년도에 그 양식을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 조선 후기의 특징적인 입공식 양식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단청도 아마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다시 복구를 한 것 같은데요. 마침 일제 때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가 또 실측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문인데요. 이것도 1712년에 준건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건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 이거는 아래 홍해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문루를 만든 성문의 하나죠. 북두칠성에서 이름을 따서 칠성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옹성이 있는데 옹성의 이게 축성 방식은 고구려 때 만든 것이 그대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구려 시대의 유적 위에 조선 시대 다시 건립한 문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무문인데 이것은 그 고구려성의 이제 북문에 해당되는데 이 북문 중에서도 이게 특히 이 북성의 북문이 되겠습니다. 이 현무문도 아래 부분은 고구려 시대 유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위에 문루는 1714년 숙종 40년이죠. 이때 다시 준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과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과 1959년도에 다시 보수를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루가 되겠습니다. 단층 팔짝집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육축 부분은 고구려 시대 축성 형식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묘입니다. 사묘는 이른바 이제 제사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북한에는 개인이 제사를 지내는
이제 허락하지 않고 아마 뭐 집안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양반집이라든가 또는 집안에서 그렇게 사묘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특히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이런 사묘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숭인전과 숭령전입니다. 숭인전은 이제 원래 이 자리는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것인데, 숭인전은 1325년 이 고려 충숙왕 12년이죠. 고려 때 처음으로 만든 건물인데, 이게 어떤 건물이냐면 기자사당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기자사당은 우리나라 옛날 삼국사기나 문헌 기록에 나오는 기자조선을 세운 그런 기자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사당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구조나 양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고려 말에 지은 아주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죠. 구조와 양식을 보면은 고려 때의 건축 기법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 3칸에 측면 3칸짜리 건물이고요. 내부를 보면 특히 고려 거라고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기법 중에 몇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 기둥에 베얼린 기법이 명확하게 잘 남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대공 좌우로 이렇게 시읒자로 된 이걸 그 소술 합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술 합장이 고려 시대 말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죠. 이런 이제 소술 합장 부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히 보면은 이런 주두라든가 또 이런 그 공포에 고려 시대의 기법, 깎는 기법, 굽을 이제 이 오금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서 깎는다든가 한 그런 기법들이 상세히 남아 있어서 고려시대 건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숭령전은 단군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단군묘라고도 하죠. 평양에 있는 숭령전은 1714년, 숙종 40년입니다. 숙종 때 이 평양을 굉장히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중건을 합니다. 이때 숭령전도 바로 중건을 하죠. 그래서 1714년에 다시 만들어서 쭉 지내오다가 1951년에 폭격으로 훼손됩니다. 그리고 1955년에 훼손됐지만 다시 이제 보수를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정면 4칸에 측면 3칸이고요. 원래는 9월살에 삼성사와 더불어 단군을 봉안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단군을 모시는 사당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남아 있죠. 평양에도 바로 이 숭령전이 바로 단군을 모신 그런 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조선 후기 때 다시 개건한 거니까 조선시대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향교인데요. 평양에는 크게 이제 평양향교와 중화향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평양향교는 지금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이 자료가 좀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향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 때만 해도 평양향교가 잘 남아 있었죠. 평양향교는 조선 초기에 창건을 해서 17세기 때 다시 이제 중창을 한 그런 건물이고요. 조선 초기 때 만든 것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없어졌다가 1595년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1601년에 증축을 해서 일제 때까지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큰 향교로 이제 존재를 했었죠. 평양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두 번째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향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향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 향교인데, 중화 향교는 평양에서 이 남쪽으로 약간 이제 동쪽으로 치우쳤습니다만 남남동 쪽으로 약 한 8km 정도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교는 아시다시피 공자를 위시한 중국의 사성 오연고 우리나라 18년에 유학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강당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쳐 이제 우수한 유학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학교에 해당되죠. 이 향교는 관에서 설립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화 향교는 조선 초에 창건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이전을 하지요. 이전을 해서 17세기 때 다시 이제 중창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평양시 중화군 중화읍 초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문묘를 비롯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묘, 대성전, 동무서무, 동제서재,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명륜당, 그다음에 출입하는 여러 가지 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사진에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서원인데요. 평양의 서원은 평양 서쪽의 만경대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용곡서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원은 향교와 달리 조선시대 개인이 설립한 이른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용곡서원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 용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양의 유학자였던 도남 선우협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1713년대 중건을 하게 됩니다. 모두 6채 건물이 남아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사당이 여기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 명륜당이 있고, 명륜당 뒤로 동제와 서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루정인데요. 이 루정은 아까 성문과는 달리 절경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경관을 즐기거나 또는 시담을 나누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루정입니다. 평양에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루정이 되게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최승대, 을밀대, 부병루, 청류정, 애련정, 영광정, 이것이 중요한 6개의 루정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제 그런 경관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제 옛날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군사 훈련을 했던 그런 장소에다가 다시 이제 복원의 의미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을밀대입니다. 을밀대는 평양성을 크게 이제 보수하고 증축했던 숙종 때 1714년에 을밀대를 중건합니다.
이 을밀대가 있는 요 장소는 고구려 때 평양성에 감시초소가 있었던 장소, 또 감시초소이면서 거기서 이제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장대, 또 그런 이제 장소였죠. 거기에 조선시대 숙종 때 을밀대를 만들면서 이제 주변의 경관을 즐기고 그렇게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정면이 3칸이고 측면이 2칸이고요. 원래는 옛 이 땅 이름이 웃미르터인데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서 을밀대 이렇게 해서 을밀대가 된 것입니다. 이 을밀대는 평양의 8경 중 하나로서 아주 주변 경관이 뛰어난 곳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육축 축대 위에 건물을 이제 세우고 또 높기 때문에 자연히 주변 경관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내부의 이제 구조라든가 조선 시대, 조선 후기에 화려했던 그런 단청, 그다음에 이런 독특한 이제 문양의 귀면, 또 화려한 처마 단청, 또 와당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승대인데요. 이 최승대는 이 원래 그 평양성에 북장대가 있던, 그러니까 거기도 이 감시초소이면서 이제 거기에 병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거나 또는 이제 거기서 그 장교들이 머물렀던 그런 이제 곳이죠. 병사들이 머물렀던 그런 곳에 이제 조선 시대 최승대를 만들면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어떤 경관을 즐기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3칸은 측면 2칸이고요. 이른바 금수산 모란봉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0년 봉화대가 있었던 현재 자리로 오승대를 옮겨서 지으면서 이걸 이름을 이제 최승대라고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오승대가 있었던 자리였죠.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주변에 벽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이 최승대에 올라가면은 경관이 아주 널찍이 펼쳐지고 좋은 경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영광정인데요. 평양 내성의 이제 동쪽 장대인데 이건 좀 아까 봤던 그런 을밀대나 최승대보다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여기도 고구려 평양성의 장대였던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 건물은 1670년 조선 현종 11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서 여기도 이제 평양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루정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미 이 자리는 이 고구려 때 평양성의 장대 역할도 했지만 고려 때가 되면서 이제 물론 고려 때가 되면 여기가 도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개성 다음으로 아주 큰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산수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서 사람들이 즐겼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벽은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이제 성벽을 축대를 쌓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런 영광정을 지었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주변에 이제 평양의 원래 이름이 유경입니다. 유경이라고 하는 것이 버들유자를 써서 버드나무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이제 유경이라고 했는데 그 버드나무가 주변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강과 어울려서 아주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병루인데요. 이 부병루는 원래 그 영명사라고 하는 고구려 때 이제 만든 절인데 절의 부속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이제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병루라고 이렇게 개칭을 하게 되죠. 원래는 고려 때 영명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립이 됐었는데 이게 건물 이름을 이제 다시 부병루로 바꾸면서 이런 모습으로 건립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양의 중요한 그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조선 중기 때의 그 건축 구조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련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양성 안에 있는 연못을 만들고 연못 옆에다가 새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애련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류정이다. 1716년에 숙종 때 이제 만든 건물이고 6.25 때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훼손된 것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만든 그런 건물입니다.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인데요. 평양의 사찰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사찰 중에는 몇 개는 이제 터만 남아 있고 또 몇 개는 이제 새로 복원을 하고 또 몇 개는 또 그대로 옛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광법사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때 절이었는데 훼손된 것을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이제 새로 만든 것이고 금강사는 이미 오래전에 훼손돼서 절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도 절터만 남아 있고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영명사는 이것도 이제 고려 시대 절이었는데 지금 이제 절터만 남아 있는 것을 최근에 이제 좀 복원을 했습니다. 중흥사는 남아 있고 보부남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는 원래 고구려 때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고구려로 들어오면서 평양에 많은 절을 만들게 돼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훼손되고 없어졌죠. 그런데 그 기록에 나오는 절 이름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사라고 하는 여기는 절 이름이 이게 금강산지 뭔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게 옛날에 이 강을 금탄이라고 그랬고 이 동네 이름 중에 금강이라고 들어가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금강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이게 금강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 동네 이름이, 요게 절 있는 동네 이름이 옛날 이름이 청암리였어요. 그래서 청암리 절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양에는 현재 이런 절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강사입니다. 먼저 두 개가 넘어갔네요. 광법사죠. 아까 봤던 그 평양의 동북 쪽에 있는 광법사.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대성산 기슭에 남아 있습니다. 372년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전진의 아도 화성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법사에 남아있는 사적비에 따르면 광법사는 대성산에 있는 여러 개의 절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이 절이 전쟁 때 완전히 타버리고 그러다가 1991년에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한 게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습. 물론 이제 주변에 부속체들 많이 제외하고 중요한 정강만 복원을 한 거죠.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금강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청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절이라고 해서 청암리 절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가운데 팔각탑을 중심으로 동서북쪽에 금당이 하나씩 있고 그 앞에 남쪽에 난문이 있는 그런 이제 절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팔각탑이 있고 동서북쪽에 금당이 3개씩 있는 절터가 북한에서 여러 개가 발견이 돼요. 정릉사도 그렇고요. 토성리 절터도 그렇고 해서 한 4-5개 정도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의 중요한 절들은 이렇게 팔각탑을 가운데 두고 그 사방으로 건물을 하나씩 배치한, 그리고 특히 동서북쪽에는 금당을 두고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흔히 이걸 일탑 3금당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탑 3금당식이 고구려 시대에 이게 절터가 여러 개 발견되면서 고구려의 전형적인 절 배치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사인데요. 1935년에 창건된, 일제 때 창건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6.25 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김일성이 지시를 하면서 다시 복구를 하게 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건립한 건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운암인데요. 법운암은 평양에서 서남쪽에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언제 창건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중기 때 이게 창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운암의 사적비가 내려오는데 고구려 때 창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개 우리나라 그 사적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과장된 것도 많고 역사를 좀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짓는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거는 실제 건물은 조선 중기 때 건물이기 때문에 조선 중기 때 창건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법운암입니다. 그렇게 거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흥사라고 하는 절인데 이건 절터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처럼 단간 지주가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맞는 것이고요.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간 지주 높이는 약 4m 정도.
요 가운데다 단간을 이렇게 세워서 절에서 행사가 있을 때 거기다 깃발을 올리고 했던 것이죠. 그 단간을 지지하는 요 지주가 바로 단간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 때 중궁사를 창건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만든 이 단간지주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사인데요. 정릉사는 평양 동남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동명왕릉이 있어요. 고구려 창건 시조가 동명왕이죠. 동명성왕이라. 고구려가 평양으로 이게 도읍을 천도하면서 이 동명왕릉을 옮겨오게 됩니다. 바로 이 위치죠. 동명왕릉 앞에 능을 이렇게 지키면서 또 제사도 지내고 또 그 왕의 명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절이 바로 이 정릉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원래는 이 절 터만 남아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이제 없어지고 절 터만 남아 있었는데 1973년 이 절터를 발견하고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릉사라고 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출토된 기와 중에 정릉사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 기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릉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북으로 132m 정도 되고 동서로 223m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걸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나중에 이걸 복원을 해서 현재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명왕릉이고요. 여기 이제 왕릉 앞에 있는 요 사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 길이고요. 그 앞에 절을 지어서 이 왕의 명복을 빌고 왕을 이제 관리했던 그런 이제 절이 바로 이 정릉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73년도에 이걸 발굴하면서 전모가 드러나는데 가운데 팔각탑이 있고 동, 서, 북쪽에 3개 금당이 있어서 고구려 시대에 이 일탑 삼금당식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절입니다. 여기 이제 발굴 도면이죠. 여기 중문이고 동금당, 서금당, 북금당. 물론 이제 여러 시대를 여러 해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제 중축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떤 것들은 좀 서로 이렇게 비좁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마가 서로 부딪히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없어진 이제 건물 터 위에 새로 짓고 뭐 복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면모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훼손돼서 없어졌지만 이렇게 회랑이 지나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릉사이고요. 이제 현재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묘인데요. 그 평양이 옛날 그 중국 한나라 때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낙랑굴이 있었죠. 그래서 능묘가 낙랑 시대 능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제외하고요. 크게 나누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명왕릉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고구려 때 이제 만든 능묘고요. 길이가 22m, 높이 6.3m. 소재지는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동명왕릉의 무덤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내부는 연도 화실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 1947년에 이 왕릉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걸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정릉사를 이제 또 확인을 하고 발굴을 하고 정릉사를 복원을 하죠. 근데 정릉사 앞에 팔각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그 팔각탑이 이렇게
작은 석탑이 아니었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큰 목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석탑을 하고 북한의 그 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북한의 복원 개념은 중요한 영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일이 됐든 그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건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원벌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또 원형 고증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이른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릉사도 복원한 걸 보면은 그런 이제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그 정비를 하면서 이런 그 기마상 이런 것들도 근래 복원하면서 또 정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 약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제 때 거기서 큰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청동기 시대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제 때는 그것이 평양이 옛날 기자 조선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우리 문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면은 그게 혹시 이 무덤이 단군 무덤이 아닐까 그런 게 추측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제 때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선의 역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흔히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 저들이 그건 전부 허구다라고 선전해 놨던 것이 전부 혹시 이게 또 연결될 수도 있을지 몰라서 이걸 쉬쉬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걸 다시 북한에서 다시 발굴하고 정리를 해서 이걸 단군릉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다시 이렇게 현대식으로 복원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평양시 강동문 문흥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국보문화유물 제 174호로 지정을 하고요. 이걸 아예 단군릉으로 아예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역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단군릉이고요. 단군릉 복원한 것이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또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정비를 하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이 단군릉을 이렇게 만들고 단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는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다 생각하죠. 우리는 대개 단군 기자조선에서 단군으로 해서 또 삼국시대,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정통성이 흘러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북한에서는 단군이 평양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단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아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도 고구려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다음으로 발해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신라가 있었습니다만 신라는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불과 뭐 몇십 년이니까 그걸 신라했다가 그다음에 발해고 발해 다음으로 이제 고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렇게 정통성을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 단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존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군릉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군릉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낭랑 시대 무덤이 있고요. 또 고구려 시대 무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무덤들이 평양 근처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우물이라든가 다리, 평양 총각 이런 것들이 있죠. 고구려 시대 우물이 이제 출토되었습니다. 고산동의 우물인데요. 깊이는 약 7.5m. 우물 벽 두께가 한 5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시대 그 우물을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동강에 고구려 다리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뻘에 이제 묻혀서 그런 이제 그 구조체가 묻혀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길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약 한 357m, 폭은 한 9m 정도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체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 종각인데요. 이 종각은 평양종은 1827년에 만든 것이고요. 이 종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양 성내 35개 방해 백성들로부터 거둔 주철, 생동, 유기, 철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종이고 종에는 사천왕상, 또 구름무늬, 발괴무늬, 종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에 있는 목조 건축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묘향산 보현사입니다. 묘향산은 이미 이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고구려 신라 또 고려 조선 시대를 내려오면서 아주 중요한 그 장소였습니다. 묘향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신라 때도 오악의 묘향산의 한 부각으로서 부각이 되고 조선 시대도 상악이라서 상악이 묘향산이고 또 중악은 계룡산이고 남악은 지리산 이렇게 해서 산신을 모시고 왕실의 평온과 기복을 빌었던 그런 곳입니다. 묘향산은 바로 그런 그 왕실의 어떤 복을 빌었던 왕실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빌었던 산신을 모셨던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에 있는 보현사입니다. 이 보현사도 상당히 오래된 절이죠. 이 절이 고려 시대의 절이었는데 6.25 때 완전히 폭격을 맞아서 이게 이제 건물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 보현사의 몇 개의 건물들이 중요한 고려 시대 건물이죠. 이게 일제 때 찍어놓은 보현사의 전경입니다. 이처럼 많은 건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6.25 때 많이 훼손되고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건물들, 대웅전을 비롯한 몇 개의 건물들, 해탈문 건물이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했죠. 일제 때 그려놓은 배치도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한 게 아니고 이 목축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해탈문을 지나서 이게 천왕문 지나고 그 다음에 누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고 요 축으로 해서 그리고 가운데는 팔각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사는 고려 때 창건된 그런 건물인데 아주 중요한 그 고려 시대 건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보현사에는 뭐가 있냐면 팔만대장경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6.25 때 폭격된 것은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콘크리트로 복원을 다시 했어요. 이제 해방 이후에. 누가 건물이죠? 보현사 만세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만든 거지만 고려 때의 구조와 양식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상세 부분이 조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내부에 구조의 모습, 대들보가 있고 중보가 있고 석가래가 아주 가지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콘크리트로 새로 만든 그런 건물이죠. 대웅전 건물이고요. 요 탑은 고려시대 탑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양의 숭인전 바로 이제 기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 건물이 바로 이 숭인전입니다. 이 건물도 고려 때 건립한 건물로 고려시대 특징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려 중기 때까지는 아니고 고려 후기 때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그 목조 건축물이 고려 후기 때가 오면 한번 크게 새로운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단아하고 중국의 남쪽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단아하고 소박하고 또 이제 구조 양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제 말하자면 천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구조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죠. 그러다가 고려 말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몽골의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북방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청 문양도 화려해지고 아주 그 원색을 즐겨 쓰는 그런 형태. 그리고 건축 양식도 주심포에서 다포라고 하는 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숭인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숭인전을 보면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포가 기둥 위에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기둥 위에만 이런 포가 있었는데 고려 후기가 되면은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중국의 북방의 영향이 대거 우리나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화려해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다포식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고려 말의 건축물 중에는 고려 중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주심포도 있지만 이와 같이 포를 많이 만든 다포도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고려 후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부에 고려의 기법인 이런 소설합장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소설합장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천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일부에서 이런 천정을 만드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쯤 되면 이제 너도나도 집을 지을 때는 천정을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천장을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이제 덮어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각물들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그런
그런 화려한 중국의 북방 기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초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천정이 만들어지고 포가 여러 개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고려시대 기법들 또 이런 주두에 남아있는 이런 기법들이 고려시대 건축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황해도 정방산 성불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성불사 이건 일제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근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응진전과 대웅전이 극락전이 응진전과 극락전이 요거 두 개가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나머지 이제 조선 후기 때 건물이고요. 그래서 요 건물을 보면은 고려 때 기법들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진전의 건물이죠, 이게. 이렇게 포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화려해지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서 잘 나타나주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런 그 베를린 기법이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고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여기 정확히는 않지만 여기 이제 소설 합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기법, 이것도 고려 후기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락전인데 극락전도 역시 고려 시대 기법이 남아 있는, 물론 조선 시대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보수를 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려 시대의 기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고려 후기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런 화려한 내부의 기법들이 천정을 만들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정을 만들지 않고 내부를 그대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내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면 이제 모양이 안 나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소설 합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구조가 그대로 여기도 남아 있습니다. 단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화려한 계통의 북방 계통의 단청이 그대로 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소설 합장이 남아 있죠. 그러다가 조선 초기 되면 이 소설 합장이 거꾸로,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건 뭐 거의 직선과 같습니다만 초창기 때 소설 합장을 보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건 직선이고, 조선 초기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소설 합장도 보입니다. 서산 개심사 대웅전 같이.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간혹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소설 합장이 남아 있는 것은 고려 말 조선 초 건물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은 이 소설 합장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평안북도 박천의 시몬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시몬사의 이 보광전, 이 건물이 바로 고려시대 후기 건물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화려해진다고 하는데, 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천 시몬사 보광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와 같이 꽃살문도 화려해지고 단청도 화려해지고 공포도 아주 화려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설 합장도 이제 그대로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화려해지는데 내부의 그 천장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막으면서 내부까지도 아주 화려해지게 되는 거죠. 이 공포의 그런 단청 문양, 여기 이제 당초 문양이 이렇게 공포를 타고 내려가서 연결되는 모습, 그리고 보머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단청을 해서 장식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여기 이제 추녀 밑에 있는 요걸 이제 또 이제 사람 문양을 이렇게 가서 여기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여기 이제 특이하게 아주 보이고 있고요. 단청들이 이런 구름 문양, 또 당초 문양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역시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학이라든가 용두, 또 이런 꽃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고려 말에 북방계의 그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꽃살문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평안북도의 박천이라고 하는 곳에 심원사가 있었는데 황해도에도 심원사라고 하는 절이 또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거기도 대웅전 대신에 보강전이에요. 아까 박천의 심원사도 보강전이고 연탄의 황해도 연탄의 심원사도 보강전입니다. 이처럼 이제 보강전이 이제 여기도 남아 있는데요. 배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특징들, 고려 후기의 화려한 그 공포라든가 단청 문양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주 특이한 그 구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다포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커지고 처마를 길게 내밀려면 포를 이제 많이 짜가지고 힘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데, 포를 많이 짜려면은 이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이 부분이 처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처지지 말라고 이 큰 부재를 2개를 올려놔요. 이처럼 2개를 올려서 포에서 내려눌리는 힘이 눌려도 이게 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휘게 되면 거기 문이 있어서 문이 안 열리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포가 되면은 이런 이제 부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포를 목수들이 만들 때 포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딘 넓고 어딘 좁고 어딘 넓고 이렇게 해서는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포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간격 밑에다가 다 기둥을 세울 수는 없어서 어디는 하나 건너 기둥, 어디는 2개 건너 기둥, 이렇게 기둥을 배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수는 아주 특이한 기법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포 밑에다 기둥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요 포 밑에다 배치해야 되는데, 요 기둥은 포와 포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는 포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기둥은 기둥대로 별도로 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요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건물들은 전부 기둥하고 포하고 꼭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맞습니다. 만약에 포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쪽 사이가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니까 보기가 싫어지죠. 반대로 기둥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쪽 기둥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위에 지붕 틀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요. 그래서 기둥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제 중보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퇴보가 걸리고, 그래서 요 간격을 그런 위에 지붕틀 구조에 맞춰서 간격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 간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는 포대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고 기둥은 기둥대로 구조에 맞춰서 간격을 정했다. 그래서 이 포가 처음에 이런 다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하면서는 이런 좀 뭐랄까 목소리 서툰 기법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 짓는 집들에 대해서는 요게 교훈이 돼서 다시 정리를 하죠. 보시다시피 기둥하고 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포는 포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기둥은 기둥에 맞춰서 이게 이제 올라간다. 내부의 천장도 이제 이렇게 하고 조각도 화려한 조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봤습니다만 평양 보통문도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기법이 그대로 잘 남아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묘음사 현암이라고 하는 요 작은 건물인데 암자인데요. 요 건물도 역시 고려 시대 기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물론 이제 이런 아주 작은 건물이긴 하지만 이 여기 보이는 이 포가 ik공이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 ik공이 뭐냐면 새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ik공이라고 합니다. 이 ik공이 이제 나오는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강릉의 오죽헌에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강릉의 오죽헌은 조선 시대 건물이긴 하지만 이런 ik공이 요거는 고려 시대 기법과 조선 시대 기법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이런 소설 합장이 이렇게 보이죠. 이건 고려 때 그 유습이고 고려 때 기법이고 ik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이제 만든 그런 기법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황해북도의 성군인 귀진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귀진사는 그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선 초기에 이제 지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건물들 보면 여기 청풍릉거에 청화릉거에 누각이 있고 누각을 통해 들어가면은 극락전이 이제 이 극락전 건물이 바로 조선 초기의 건물로서 화려한 그런 그 북방계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살창도 그렇고요. 이렇게 용두라든가 청룡, 황룡 이런 용 그림, 이런 또 이런 귀면 이게 이제 보가 되는데 보머리가 되는데 보머리에 그다음에 추녀의 단청 이런 것들이 고려 후기에 북방에 이제 화려한 그런 양식들이 들어오면서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귀진사에도 그 기법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서 내부에도 이러한 화려한 조각 또 천장도 하고 또 단청도 화려한 이런 기법을 그대로 이 귀진사 극락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물론 꽃살창도 아주 화려한 꽃살창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건물로 강원도 정량사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량사라고 하는 사찰 내에도 이제 조선 초기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야전하고 이런 건물들인데 이 건물이 이제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의 공포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의 이런 유사한 그 사례로는 봉정사의 대웅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대웅전이 조선 중기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중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판정이 되죠.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고려 말의 양식도 조금 이제 유습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것과 유사한 그런 공포 형식 또 구조, 단청 이런 것들이 정량사 반야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구조와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공포도 역시 보면 이런 요걸 이제 공포가 이렇게
쇠서라 그러는데 요거를 공포 중에 구조를 보면 쇠서라 그러는데 쇠서가 뭐냐면 소 혓바닥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소혀라고 하지 않고 옛날 말 그대로 쇠서라고 부릅니다. 요 쇠서가 그때 당시에 조선 초기의 기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제 단청 문양도 그렇고 그래서 북방에 그런 양식이 이대로 전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인안도 신청문에 있는 자해사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자해사 건물은 평면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찰 건물 대웅전 건물 같은 경우는 좌우가 넓고 전후가 좀 좁고 이래서 장방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자해사 건물은 좌우 전후가 거의 비슷한 정방형 건물이에요. 아주 특이하죠. 평면 형태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도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보고 조선 중기 이후에 크게 다시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공포의 특징을 보면은 보세요. 평면이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해서 이런 건물은 되게 사찰 안에서도 뭐 칠성당이나 또 무슨 산신각처럼 조그만 부속 건물에는 그렇게 정방형 건물, 뭐 가로 세로 한 칸 아니면 뭐 그런 작은 건물에서 가로 세로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처럼 본전 건물이 가로 세로 똑같이 만드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서 건물을 조금 이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이제 소설 앞장은 고려 시대 유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포대공 또 발현문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 또는 조선 초기에 이런 흔적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측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한번 크게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모습들 이런 것들 여기에 이렇게 조각한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조선 초기 조금 더 올라가면 고려 후기 이렇게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조선 후기의 양식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틀림없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크게 한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부에 이런 것들, 이런 조각들 이런 게 다 고려 때 유습이거든요. 그다음에 보현사 아까 묘향산 보현사 절의 암자죠. 보현사 상호남입니다. 상호남에 보면은 또 이런 이제 요 건물이 바로 이 조선 초기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칠성각 상호남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구조적으로 특이한 건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퇴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퇴칸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둥을 몇 개 달아야 되는데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 퇴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창방이 지나가는데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요 사이에 2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한 거죠. 굉장히 구조적으로 뭐랄까 모험적인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에만 기둥이 있고 가운데는 기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여기쯤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쯤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그러니까 이런 과감하게 기둥을 없애는 방법이
중국에서도 원나라 때가 되면은 이런 기법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감주법이라고 그래요. 감주법. 기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감주법이라고. 또 하나는 이주법이라고 한 기법을 씁니다. 이주법은 뭐냐면 기둥을 옮기는 거예요. 대개 집을 이렇게 평면을 하면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하면 그 교차되는 지점에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세우다 보면은 불상 놓는 자리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가운데 오거나 조금 불상을 조금 뒤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면은 기둥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집 안에서 좀 이제 신도들이 모이고 또 설법도 좀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둥이 여러 개 박히니까 기둥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그걸 감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국 원나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대체적으로 실내에서만 나타나는 기법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불상을 모실 때 불상 좌우에 있는 기둥을 뒤로 약간 물려요. 이주시키는 거죠. 기둥을 이주시키고, 또 그 앞에 있는 기둥은 한 2개 빼버리고, 그래서 불상을 뒤로 보내고 그 기둥을 같이 옮기면서 뒤로 보내고 그 앞에 기둥을 빼버리니까 불상 앞이 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 또는 설법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유행이 돼서 그 이후에 삼국 시대 이후에 고려 시대 건물에 보면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앞에 이 기둥을 빼버려요. 감주법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이제 독특한 구조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현사 상호남 본절에도 이런 건물이 나온다. 이렇게 기둥이 이제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칠성각처럼 이렇게 작은 건물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정방형인 게 많습니다. 칠성각, 뭐 산신각, 뭐 또 뭐 이런 건물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본전 건물에서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것은 자해사 대웅전에서 아주 유일합니다. 이처럼 칠성각도 이제 조선 초기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가 여러 개 이제 만들어지면서 위에 이렇게 석가래를 덧석가래를 해서 올린 그런 특이한 구조도 있고, 포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개 포를 올려서 만든 중요한 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연병군에 있는 언무루, 이 건물도 조선 초기의 건물입니다. 누각이죠.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성벽 안에 군사용으로 썼던 그런 이제 누각입니다. 여기서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사열을 하거나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망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썼던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구조 보면 특이하죠. 여기에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요 기둥하고 요 기둥이 수직이 아니에요. 이제 위에 기둥은 지붕 위에서 별도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위치가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중층 건물일 때 위에 건물의 기둥을 어디에 놓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요 기둥이
이제 위로 2층에 올라가면 2층 건물이 좀 좁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조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놓이는 2층에 놓이는 자리를 그냥 위에다 올리면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것 같으니까 1층에서 아예 기둥을 하나를 더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2층까지 올려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물입니다만, 이거는 아예 1층은 1층대로 기둥을 따로 두고 2층은 2층대로 기둥을 따로 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대개 보면은 기둥을 이제 1층에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1층에서 2층까지 통기둥을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경우가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2층 기둥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똑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귀틀로 이렇게 1층을 잡아주고,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할 수가 있지만, 아까처럼 업무로 같은 경우에는 1층 기둥, 2층 기둥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발전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1층, 2층 기둥이 이제 거의 통기둥으로 거의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그 조선 초기의 그런 기법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으로도 조선 초기에 만든 거니까 이게 이제 조선 초기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 숭양서원입니다. 이 숭양서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과 서경덕을 이렇게 그 제자이죠. 제자인 서경덕을 이제 모신 서원입니다. 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교와 달리 개인이 만드는 거죠. 제자가 만들든지 집안이 만들든지 한 개인이 만들든지 어쨌든 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만든 그런 사설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교는 대개 중국의 사성 오현과 우리나라 18현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서원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서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는 율곡 선생, 어디는 퇴계 선생, 어디는 뭐 여기처럼 정몽주 선생을 제사 지내는 그런 서원이 바로 이제 숭양 서원입니다. 숭양서원은 그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 선생이기 때문에 그 후대 한참 이제 조선 중기 이전 1500년 그 무렵에 이제 만든 조선 정기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양시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외산문이고요. 외산문을 들어서면은 이제 동제 서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강당이 있고, 그 뒤에 사당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고려 시대 기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려 시대 기법이 왜 남아 있냐면 이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에는 지속적으로 고려 시대의 기법들이 이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좀 남아 있죠. 여기 이제 강당입니다. 이런 이제 배얼림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그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에 흔히들 하던 기법들이 그대로 있고요. 물론 이제 조선 중기이기 때문에 이런 대공도 이제 바뀌고 판대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들, 특히 이런 맛배지뱅이 측면의 이런 외벽들, 이런 것들이 개성에 가면 고려 성균관이라고 있는데, 성균관도 이제 물론 이제 조선시대 건물이긴 하지만 성균관도 역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당인데요. 사당 측면 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한에 있는 이렇게 건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남한에는 요 측면 이 처마를 조금 더 길게 빼줍니다. 빼서 측면에 비를 맞지 않게 하는데 조선 중기가 되면 측면에 이게 높으니까 비가 자꾸 들이쳐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풍판을 달아버려요. 풍판을 이만큼 비 안 맞게 판자로 판을 달아버리죠. 그런데 이 개성에는 풍판 대신에 이런 회벽으로 하고 여기다가 짧은 처마를 두어서 비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북한 지방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남한에서는 여기를 풍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 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화방벽으로 하지 않고 이걸 화방벽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방벽으로 하지 않고 그냥 회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이때 고려 시대의 하나의 그 유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현 서원인데 황해남도 벽성군에 있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서원은 누구를 모시냐면 송나라 때 주자를 모시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자를 모시는 서원 중에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선 이제 전기에 만들어진 서원이죠. 외산문이 있고 강당이 있고 뒤에 이제 사당이 있는 그리고 뒤에 수직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 서원 중에 이런 그 정사라고 하는 은병 정사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사당이죠. 사당 내부는 뭐 말급이 다 치워버리고 요것만 남아 있는데 이런. 그래서 조선 중기가 되면 여기에 바람이 들이치니까 비바람이 들이치니까 이렇게 풍판을 이렇게 달아서 바람을 막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이 건물은 나중의 건물이죠. 조선 중기 이후의 건물입니다. 청계당이라고 하는 강당 건물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건물이죠. 이건 뭐 조선 후기의 건물이고요. 요금정이라고 하는 이제 정자도 있습니다. 이제 서원에는 서원의 기능 중에 크게 나누면은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내는 기능, 그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 공부하는 기능,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중요한 문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발간한다든가 또 책을 수집해서 이제 모아두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문화 이제 보고 또 출판 이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자연을 통해서 기계를 키우는 자연과 버타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또 호연지기를 키우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걸 유식이라고 하죠. 바로 유식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정자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는 향교에는 별로 없는데 서원에는 대개 이런 정자들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수서원도 있고 또 도남서원도 있고 또 뭐 많은 우리나라의 서원들 이런 서원들이 바로 이런 그 정자를 루정을 두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유식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소연서원도 바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남북이 헤어진 지 이제 분단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생들한테 이게 같은 나라냐 남의 나라냐 다른 나라냐 물어보니까 지금 애들은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 이렇게 가다 보면 통일은 요원한 일이고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말을 쓰고 또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북한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개방되거나 또는 남북이 통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의미에서 북한의 문화유산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북한의 문화유산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또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고 다른 나라고 남의 나라니까 그냥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되고 개방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북한의 문화유산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민족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